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문화 양육자분들을 위해 일상에서의 성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안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성교육 전문기관인 시립성북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 김보람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의 전문가분을 모셨는데요. 성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과 청소년을 만나오신 심에스터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교육책 이런 질문해도 되나요를 쓴 성교육 전문가 심에스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의 김보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교육은 특별한 순간에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가정과 일상 속 아주 작은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육인데요. 오늘은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양육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몇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도대체 성교육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사실 성은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부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감정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모두 다 성교육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부모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순간부터 성교육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네, 너무 일찍 알려주면 아이가 더 빨리 성에 눈을 뜨는 게 아니냐, 그리고 괜한 호기심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 부모님들이 걱정을 하실 때가 참 많은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주면 안전하게 호기심이 풀리고 또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 성정보가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해서 호기심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파악하고 또 지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부터 이제 이 성교육이 시작이 되는데요. 몸의 각 부위의 명칭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알려주는 것부터 이제 성교육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눈이나 코나 입도 각자의 기능과 역할들이 있잖아요. 뭐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또 숨도 쉬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성기에 관련된, 성과 관련된 이런 신체 부위도 자연스럽게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 정확한 명칭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어떤 어려운 단어를 알려준다라는 게 아니라 이 정확한 명칭이 희화되거나 또는 비화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이 성에 관련된 정보를 조금 더 명확하고 바르게 이해하는 첫 시작이 되는 거죠. 이 내 몸을 잘 알아간다라는 것이 가장 성교육의 시작인 것처럼 양육자분들도 이 시작 단계를 너무 어색하지 않게 일상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이런 눈, 코, 입, 귀가 부끄럽지 않게 아이들한테 인지되는 것처럼 성기에 관련된 명칭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이끌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성교육은 어떤 특정한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늘 함께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앞선 질문에서는 성교육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연령별로 우리가 지도해야 할 성교육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아이들과 대화할 때 성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우리 일상에서는 성기를 이야기할 때 비유하는 말이나 속어 또는 은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라고 말하거나 소중한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 몸에 성기만 소중한 곳은 아닌데 부끄럽고 불편해서 우린 다양한 표현을 쓰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자칫 장난스럽게 들릴 수도 있고 내 몸과 타인의 몸을 존중하는 관점에서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럼 정확한 용어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성의 외부 성기의 정확한 명칭은 외음부입니다. 외음부 안에는 음순이 있고 그 안쪽으로 질이 이어집니다. 즉, 월경혈이 나오는 곳이 바로 질입니다. 이처럼 정확한 용어를 아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남성의 성기 명칭 중 성기 외부는 음경이라고 합니다. 음경 아래쪽에 있는 주머니인 동그란 음낭 속에는 고환이 있죠.
고환은 정자를 만들고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입니다.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면 신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명칭을 사용하면 자신의 몸을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타인의 몸을 존중하는 태도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중요한 의미 이외에도 성폭력이나 원하지 않는 접촉 상황에서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히 알고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또한 의료적 진료를 받을 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다시 말해 속어나 장난스러운 이름이 아니라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것은 성교육의 기본이자 안정과 존중을 배우는 출발점인 셈입니다. 유아기 때에는요, 몸의 이름, 이런 명칭들을 올바르게 알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는 이런 아주 가벼운 경계를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는 이제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사생활이라는 게 이제 조금씩 시작하게 되거든요. 이 사생활은 가정 안에서도 사실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방에 혼자 있었을 때, 또는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을 할 때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노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경계의 시작이거든요. 이러한 에티켓을 시작으로 이런 일상생활에 사생활 존중에 관련된 규칙들을 배우고, 그리고 타인과 어울려 가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을 배우죠.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2차 성징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사춘기 2차 성징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알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대처하는 부분들도 이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다뤄져요. 그리고 또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휴대폰 사용들이 요즘에는 점점 증가하게 되면서 디지털 공간이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공간에서의 조금 조심해야 되는 성폭력에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초등 고학년에서부터 조금씩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이제 동의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시기인데요. 이 동의를 통해서 어떤 것들이 평등한 관계를 맺어가는 부분들인지를 알게 되고 그 안에서 존중과 배려라는 것들을 익히게 되죠.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이 관계 맺기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친밀한 관계들을 맺어가면서 확장을 하는 시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연애를 하는 아이들도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조금 더 이런 본인이 친밀하게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과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뭐 동의에 대한 것, 거절에 대한 것들을 잘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배우게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피임이라든지 성병이라든지 이런 성적인 다양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고등학교에서는 많이 배우게 되죠. 이런 주제들은 사실은 연령별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유아는 반드시 이것만 배워야 된다. 초등 고학년, 저학년은 딱 이것만 배우면 된다. 이건 아니고요. 그 아이의 특성이나 또는 아이들의 문화와 그리고 사전에 기본적인 성에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정보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더 확장되기도 하고 조금 당겨지거나 조금 더 미뤄서 배우게 되죠. 여기서 잠깐 아동 청소년의 성 발달 중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자위에 대해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자위 행동은 유아기에서도 나타나기도 하고 청소년기 발달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유아기 자위와 청소년기 자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유아 자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아기의 자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이 시기의 자위는 성적 쾌감을 추구하기보다 자기 위안, 즉 스스로를 편안하게 만들고 안정감을 찾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피곤하거나 지루할 때 혹은 긴장할 때 이런 행동이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또 단순히 자신의 신체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어떤 부위를 만졌을 때 기분이 좋다, 편안하다라고 느끼는 경험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은 성적 상상이나 성관계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저 감각적인 경험, 신체적 탐색의 하나로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부모나 보호자가 이것을 무조건 금지하거나 부끄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유아기의 자위는 발달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사라집니다. 다만 일상생활에서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억지로 막기보다는 놀이 활동이나 다른 즐거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자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사춘기 시기의 자위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호르몬 변화와 함께 신체적, 정서적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는 성적 충동과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강해지고 자위도 성적 자극과 연결되어 성적 쾌감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의 자위는 건강한 성 발달 과정에서 정상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또 개인에 따라 자위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횟수 역시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자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전혀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청소년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부분은 자위를 죄책감이나 금기시되는 행동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과도하게 자위에 빠지지 않고 학업이나 일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스스로 조절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위는 개인적이고 안전한 공간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해 주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유아기의 자위는 발달 과정 속의 자기 위안과 신체 탐색의 의미가 강하고 청소년기의 자위는 성적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적 쾌감 추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자연스러운 발달의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고 연령에 맞게 건강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성교육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네, 연령별로 주요 주제가 있기는 하지만 상황과 특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가슴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에 엄마, 가슴을 만지면 아파, 왜 이래? 라고 묻는다면 가정에서는 어떻게 답해 주시면 좋을까요? 그럴 때 가끔 원래 그런 거야. 뭘 그런 게 물어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자녀들은 좀 당황스럽거나 민망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잘 질문을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차라리 너가 지금 몸이 잘 자라고 있는 중이구나. 가슴에 몽울이 잡힌다는 건 이제 엄마처럼 너의 가슴도 자라게 될 거라는 뜻이야 라고 차근히 알려주신다면 아마 이제 우리 아이도 자기 몸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게 되고 또 하나는 자기 몸을 긍정하면서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초등학생 자녀가 친구들과 놀다가 성적인 말을 듣거나 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그럴 때도 역시 무조건 하지 마. 너 그런 말 하지 마. 나쁜 말이야. 라고 다그치기보다 그 말이 명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 상처받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농담이 가진 힘에 대해서 영향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죠. 그 성적인 농담은 재미와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확히 짚어주면 좋겠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 분위기에 장난으로 휩쓸리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와 다른 친구를 향해서 성적인 농담을 한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을 따라하거나 옆에서 같이 웃지 않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이 따라하는 행동은 당연히 똑같은 이런 성적인 행동을 하는 가해 행동이 되지만 이 웃는다는 거,
어찌 보면은 우리 아이는 그냥 가만히 웃고만 있었어요.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지만 옆에서 웃게 되면은 그 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멈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 행동은 분명히 성폭력이라는 것도 알려주셔야 되지만 옆에서 웃고 있는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성적인 이런 놀이나 문화들을 멈출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조금 어려운 질문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중고등 자녀가 성관계하면 꼭 피임해야 해?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말을 들으면 일단 굉장히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마치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그런 말처럼 좀 들려가지고 굉장히 막 놀라기도 하고 되게 많이 불안이 올라오실 텐데, 이 불안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아이를 다그치는 일들이 되게 많아져요. 뭐 예를 들면 네가 지금 그게 왜 궁금한데? 라든지 또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화를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불안을 조금 잠재워야 돼요. 불안이 높아지면 굉장히 통제하는 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궁금해 하는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피임을 한다는 거, 이 피임을 또 알고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또한 이것을 질문한다는 거는 이미 아이가 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저는 일단 자녀가 어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그걸 먼저 칭찬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유튜브라던가 인터넷을 통해서 왜곡된 정보로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을 신뢰하고 물어봤다는 것, 그것에서 먼저 일단 점수를 주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너무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관계를 할 때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하게 될 때도 있고 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원하지 않는 임신이나 성병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피임을 그리고 성병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책임도 생각해야 하고, 또 피임을 하게 될 경우 상대에게 의논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꼭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가치관을 함께 전달해야 우리 자녀가 균형 있게 성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정리하자면 유아기에는 신체 이해와 경계의 기준을, 초등은 존중과 에티켓,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안전, 중학생은 동의라는 개념, 그리고 고등학생은 피임과 성병 예방을 다루지만 또 아이들의 특성과 발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리고 성적인 말은 장난이 될 수 없고 분명한 성폭력이라는 것, 또 아이가 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에는 아이에게 정확하고 바른 정보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집은 가족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니만큼 바깥보다는 편안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집안에서의 옷차림이나 목욕 에티켓들은 어떻게 지도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집에서도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혼자 사용하는 방이나 화장실은 사적 공간이지만 또 거실이나 주방은 공적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서 에티켓이 꼭 필요하죠. 초등 고학년쯤 되면 문을 닫고 옷을 갈아입는 거, 그리고 목욕탕에서 문을 닫고 목욕을 하는 거, 안방이나 다른 사람의 방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기 같은 규칙이 필요하죠. 옷차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쵸, 선생님? 네, 맞아요. 옷차림 역시 뭔가 집에서도 되게 경직되게 막 차려입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이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집안은 물론 바깥보다는 편안한 공간은 맞아요. 쉬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족 안에서도 이렇게 함께 머무는 이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한테도 다른 구성원들, 다른 가족들이 이제 불편하지 않은지 물어보는 거,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가족 안에서 충분히 에티켓으로서 옷차림을 잘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이런 것들은 좀 갖추는 게 좀 필요해요. 네. 네, 그런데
너무 일찍 개인 공간을 강조하다 보면 가족끼리 좀 멀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건 단절이 아니라 건강한 거리두기를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서로 에티켓을 지킬 때 존중받는 느낌을 느끼게 돼서 가족 관계가 더 편안해지거든요. 누구나 가정에서 존중도 받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싶거든요.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혼자만의 공간이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독립적인 자아로 성장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결국 나와 너의 편안함이 함께 지켜지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라는 건 단순히 내 공간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안전한 몸과 마음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에게 경계를 알려줄 때는 내가 중요하듯이 상대도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부터 작은 습관들을 통해 경계를 배워가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방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두드리는 것, 화장실 문을 닫고 사용하는 것, 혼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의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일상 속 작은 행동들이 모두 경계를 지키는 연습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이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자녀들은 경계를 지킬 때, 내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도 나만큼 소중하다는 걸 배우게 되죠. 이렇게 작은 일상의 존중 경험이 쌓이면 자녀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힘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힘을 함께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 경험은 사춘기 시기에 특히 빛을 발하는데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거나 스스로 선택하려는 모습은 반항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 자라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모가 그 마음을 인정해 줄 때 아이는 내 경계가 존중받고 있구나 하고 느끼고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경계 역시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경계 존중은 집 안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앞으로 자녀가 맺게 될 친구 관계, 연애 관계, 사회생활 속에서도 꼭 필요한 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싫다고 했을 때 멈춰줄 수 있는 태도, 내 마음이 불편할 때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게 경계를 존중하는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경계 존중이란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선이 아니라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관계를 지켜주는 약속이다. 이 약속을 집안에서부터 차근차근 배우고 실천한다면 자녀들은 어디서든 존중받으며 존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친밀한 가족 안에서도 에티켓이 필요하고 누군가 불편해한다면 에티켓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한국 사회에는 친할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더 깊은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건데 성교육에서도 이 부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족 간의 스킨십에는 어떤 기준을 갖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족 안에 특히 자녀와의 스킨십은 애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아이가 어떠한 스킨십을 했었을 때 뭐 안거나 뭐 이런 스킨십을 했었을 때 조금 몸을 빼면서 좀 불편한 이런 표정을 짓는다면 멈추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때 가족끼리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너 지금 엄마 싫어하는 거야? 너 지금 아빠가 불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이들로서는 친밀한 관계에서는 거절을
의사를 할 수가 없는 거구나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어요. 어른이나 힘 있는 사람의 스킨십은 거절해도 통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아이가 이런 권력 관계 안에서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을 하기가 어렵고 또한 실제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을 신고하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실제로 집안에서 할머니 뽀뽀가 싫다고 했는데 막 부모님이 그냥 해드려. 할머니가 더 사랑해서 그러는 거잖아.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험은 우리 자녀의 거절 의사가 통하지 않는다, 들리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부부 간의 애정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반대로 부부 간의 애정 표현은 또 지나치게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벼운 손잡기, 포옹 등은 우리 자녀에게 사랑은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엄마 아빠는 서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긍정적인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의 성적인 행위를 보여주거나 그것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특히 이 부부간의 성적인 행위는 아이들이 보지 않는 게 좀 좋거든요. 사전에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야 해요. 만약에 성행위하는 것을 아이가 보게 되었다 그랬을 때에는 부모님들께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좀 읽어주세요. 많이 놀랬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의 마음도 좀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서로 몸을 만지면서 그런 걸 표현한 거야. 결코 이런 것은 위험하거나 나쁜 건 아니란다 정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부부간의 성적인 행동, 특히 이 성행위는 그래도 들키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네. 정리하자면 자녀와의 스킨십은 반드시 동의가 있을 때만 한다 하는 점과 부부의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보여주되 부부의 성행위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죠. 성과 관련된 문화도 그런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의 성문화와 자국의 성문화가 다를 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 질문은 나에게 익숙한 문화와 한국 사회의 가치관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심혜스터 선생님, 실제 아이들을 만나보셨을 때 이런 질문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실제로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는 우리 학생들이나 어린이 청소년들이 참 많은데요. 성은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의 권리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도 또 자기의 몸을 지키고 존중받을 권리는 우리 자녀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 결정권에 기반을 해서 그 권리를 지켜주고 스스로 자기의 몸과 생각, 마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줘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 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말은요, 자신의 성에 대해서 행동이든 말이든 생각이든 스스로 결정하고 또 자유롭게 표현하고 안전하게 존중받고 그리고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해서 성에 있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몸과 생각, 마음에 대해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네, 그 말은 이러한 권리가 잘 지켜지기 위해 자기결정을 도울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안전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걸 말해요. 이건 어른과 이 사회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아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행사를 해야 하고 어른들은 이 결정권이 잘 행사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 결정을 도울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유엔 아동권리 협약은 전 세계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로 크게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인데요. 이 4가지는 성교육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생존권은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의미합니다. 아동이 성적 학대나 강제적 행위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나 강요된 성적 행동은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와 어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보호권은 아동이 폭력, 착취, 학대 등으로부터 지켜져야 한다는 권리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바로 이 보호권과 깊이 연결되는데요. 어린 아동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며 원하지 않는 접촉이나 성적 행동으로부터 법적,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싫다, 원하지 않는다 라는 아동의 의사가 반드시 존중되어져야 하고 어른은 이를 지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발달권은 아동이 교육, 놀이, 정보 등을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성교육에 있어서도 아동이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배우고 건강하게 발달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교육을 받을 기회, 인터넷에서의 안전한 정보에 접근하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이해와 경험을 보장받는 것이 바로 발달권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참여권인데요. 아동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합니다. 아동이 자신의 몸과 관계에서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라는 의사를 분명히 말할 권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포옹이나 뽀뽀와 같은 사소한 스킨십이라도 아동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아동이 거부 의사를 표현할 때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여권의 실현인 거죠. 정리하자면 생존권은 아동이 성적 학대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호권은 아동이 강요되거나 착취되지 않을 권리, 발달권은 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건강한 성장을 보장받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몸과 관계에 대해 의사표현을 할 권리, 이 네 가지 권리가 모두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튼튼하게 지켜주는 기반이 됩니다. 결국 아동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어른의 허락이 아니라 아동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기본 권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아이가 학교에서는 다 연애를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돼?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해주는 게 좋을까요? 네. 물어본 당사자한테 먼저 물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때에는 아이한테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이 다 연애를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건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또한 이런 연애를 하면서 어떻게 연애를 하고 싶은지, 어떤 사랑을 하고 싶은지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짜로 아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소통을 하는 거, 그 소통 방법을 익히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스스로 올바른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면서 대화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실제로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집에서는 연애 금지를 배우고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연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이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때 양육자분들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생각하긴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고 또 기준이 있단다 라고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해? 하고 함께 소통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 과정에서 자녀가 숨 막힌다,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기보다는 소통이 되네, 내 이야기를 들어주네 라고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자녀가 우리 집은 왜 달라요? 왜 안 돼요? 라고 물을 때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까요? 자녀들은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고
또 세상의 여러 상황들과 자신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우리 집의 문화나 규칙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집은 왜 달라요? 왜 안 돼요? 라고 묻게 됩니다. 양육자의 입장에서는 순간적으로 그냥 우리 집은 원래 그래. 단호하게 말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이런 대화에서 중요한 건 자녀가 단순히 규칙을 어기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문화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꿀팁은 질문을 존중하기입니다. 아, 네가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할 수 있겠다. 하고 먼저 받아주면 자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소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죠. 두 번째 꿀팁. 권리를 인정해 주기입니다. 예를 들어, 연애 문제라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네가 좋아하고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도 맞아. 라고 인정해 주세요. 혹은 용돈 문제라면 네가 더 자유롭게 쓰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해. 하고 먼저 말해주는 거죠. 이렇게 욕구 자체를 긍정해주면 자녀들은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열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가정의 기준을 설명하기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해준 뒤 다른 집의 기준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지금은 이런 기준을 지키고 있어. 하고 구체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우리 집은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스스로 책임질 힘을 키우는 중이기 때문에 혹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와 같은 이유를 설명해 준다면 자녀도 무조건 안 돼! 라는 말보다는 훨씬 납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꿀팁 네 번째는 문화 차이를 상대적으로 바라보기입니다. 어떤 집은 일찍 허용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늦게 허용하기도 해. 꼭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는 할 수 없어. 각 가정마다 가치관과 선택이 다른 거야. 우리 가정은 이 방식을 선택했지만 너의 생각도 듣고 싶구나.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녀는 아, 우리 집이 이상한 게 아니구나. 다양한 선택 중에 하나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 가정의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꿀팁. 바로 열린 결론 남기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네가 더 책임감 있게 선택할 수 있을 때는 우리도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어. 하고 여지를 남겨둔다면 자녀는 양육자가 단순히 금지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이어갈 의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녀가 다른 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면서 질문할 때 양육자가 기억해야 할 것. 질문을 존중하기, 욕구를 인정하기, 그리고 문화 차이를 설명하기. 이 과정을 거친다면 자녀는 우리 집은 왜 달라요? 라는 물음 속에서 자신의 권리도 존중받고 동시에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힘도 기를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문화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것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니 성교육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는 특별한 수업이 아니라 일상 속 대화에서, 습관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존중과 대화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